지난 12일에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리고 낙관주의로 함께 연결해서 나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수 언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수 언론 프레임에 좀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보수 언론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해서 모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용 시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내 차를 언제 오는가? 네? 별로 안 기다리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오늘 현장에. 제일 뽑아니까 제일 먼저. 요즘 이재용 시장님이 저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오시는데, 막 저 뒤에서부터 인사를 하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데, 저는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시장님이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사? 뒤에 선수 좀 드리고.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선발이 서울발이 사람도 차고 저런 사람도 차고 그중에 특히 원하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정치고 차는 분들이 본인은 텐트에서 셀 때마다 커져요.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굴러다니느라고 이게 굉장히 복지가 다시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면 그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부들이 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에 우리 체인하지만 기회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3대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물고기하고 hun수나무 꺼내가 어린 영국 남편을 괴롭지만 물고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싸움국인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박홍희 시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막아주니까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유명해졌습니다.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만 인소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우리 이석현 국회의장 보내주는데. 정말 눈이 좋으세요. 저는 안 보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석현 부회장님을 찾아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회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키높이도 신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보이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성남시가 어떤 데인가 모라토리엄에 빠져가지고 이제 허벌권들을 들어가서 싹 받고 그다음에 체납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전화를 성남에서는 세금 떼먹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거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용 시장님,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동네에서 체험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 축소 실제로는 오늘 낙방 까불고 정부의 잘 나오거든요. 시각 자체가 잠이 잘 안 오니까 복지를 낭비고 단체를 다 보면 이번에 관광단체들이 복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는 너무 자주 해제하고
시에서 관계자 후보가 45만 금액으로 이쪽으로 중에 대강단체라는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아니 내가 10시 전에 와서 전에 딱 왔는데 지방자치를 국정화. 네. 정부가 앞에까지 꽉 쳤어야 되는 거 너무 좁다. 그러니까 새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잠깐 예를 들면 놀라면 와서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구조에 피해를 없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막상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복지 축소해도 피해 없이 살 수 있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한다. 이게 참 걱정인데요. 박 시장님도 느끼시는 바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중앙정부가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소년들의 일자리 전략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사자들께 대한민국이 이 소년들에서 일자리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제 20개의 청년 보장 패키지 정책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제 청년 발표 지원을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청년 일자리 때문에 2조 1,000억을 씁니다. 저희들 더욱 그리고 미안하죠 사실. 그랬는데 이걸 또 정부가 반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90억을 쓰고 9,000억 쓰고 너무 있을 거예요. 반대니까 그게 유명해진 거죠. 홍보 효과가 터지는 거예요. 효과가 커진 거죠. 근데 정부의 청년 정책이 너무 매일적으로 저희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적으로 정책으로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백일적으로 하고 특히 제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살림 잘 살아봤고요. 7조 8천억의 채무를 줄였어요. 저게 틀린 아니에요. 오늘 지하철 9호선 많이 타고 다니시죠? 백거리, 정리하고 제조해서 그만으로 3조 2천억을 줬습니다. 그게 아낀 돈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아닐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제 보내키라고 부분은 조사를 했고요. 2013년 전에 제가 취임한 2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6조의 복지를 투자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복지를 투자해서 또 자료를 보니까 14조의 생산비가 또 15만 4천 명의 고용 창출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가 1,000개를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에 원장님, 교사, 그 다음에 또 사업시간대 있잖아요. 그러면 늘 기사 갑자기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을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박 시장님 말씀이 굉장히 옳죠.
지금까지 예산을 일단은 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은 이거 낭비다. 우리는 돈을 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문제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데 로고 본전을 와서 근데 이제 다음 국민이 왜 같은 정도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내년 옥진 충분하고 무슨 증상이 끝나야 되고 이게 작품입니다. 아까도 시각적인 건데 정부의 돈의 문제는 사대강산이라든지 맥주수 그리고 사원차 한국 메이커나 이런 뭐 물에 가라앉는 이미 영심한 필요에 예산 낭비하고 있는데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정상적인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열심히 해서 오늘도 같이 지하철 같이 갈 때 같이 이 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결성으로는 미국이 이 이제 분통이 지금은 그냥 이런 거는 너무 자신 그게
누구 있죠? 김봉준 남자는 보일 때 이렇게 시민들은 이제 한숨 자자 하는데 잠을 씌운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시대의 이념이에요. 시민들의 요구합니다. 옳지 싶은 거예요. 지금은 개발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문제가 3만 불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시면 또 아이로 조사했다. 가장 장시간 생산성을 주변에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코로나 백지 그래서 이 시대는 과거에 제시해주셨죠. 이번에 무슨 인사에서만 숫자가 4조가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간 4조차 어떻게 되게 힘들어질 것을 중소기업과 벤처 산업과 문화예술 기반의 이럴 때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 꼼꼼한 필요한 우리 젊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굉장히 중요하시죠. 주말에 서울대학생 그런 경쟁이 청년들이 한 지경이 됩니다. 문재인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장을 잘 못 주무시는 조선을 나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속보가 떴거든요. 제기업만 통과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박 대통령 좀 주무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댓글 달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야, 국민 탓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돕게 또 하나는 와서 시대에
요즘 시행령만 들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경제를 살리는 거였는데 이게 평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못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유가 다른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그 화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사실 지금 너무 일방적인 근데 지금 전에 지금 기초에다가 그 대통령이 공약이시죠.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갖고 있는 쓴다면 문제가 없죠. 그걸 지방정부의 전이라는 거고요. 서울시만 해도 1,000억 이상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절반 또 각 부가 절반 그렇게 하면 거의 불명이 됩니다. 저희 지방정부. 그것도 한 번에 생긴 없이 일방적인 통보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는 또 예방접종 같은 거 이건 수시기 정도인데요. 주변도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했어요. 예방접종 그게 10년만 원 하니까 전체까지 50여명에서 그거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금년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좋죠. 우리가 못한 걸 중앙정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절반 소식인데 말하자면 이런 큰 섹터의 이런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정책 저희들 3년 동안 당사자인 저희들밖에 계속 논의해왔고요. 2013년인가요? 저희들 이런 거 했습니다. 서울시민 지키기 이걸 300회 다양한 시민 참여자들을 보면 심지어 한 1000명이 거의 원탑을 통해서 확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문제가 거죠. 그래서 저는 활동 지원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원래 국무위가 토론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의 토론이지. 근데 그날 1대4로 장관이 얘기하면 제가 반박하고 또 이런 식으로 동영상 그거 지금 우리 측에서 받아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명색이 국무회의 구성원 중에 유일한 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회를 보는 총리가 박씨는 저렇게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 여러분 실무회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당장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음 주까지 좀 논의해가지고 그때 와서 계속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그냥 그런 척 만척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저는 국정은요. 이런 식의 복지정책을 펴가지고는요.
결코 국민을 통합해내고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국민 모두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그야말로 구전 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이런 정책을 펴야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 시너지 효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에 가끔 오시잖아요. 국회에서 하시는 태도를 볼 때도 별로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태도가 워낙 또 꼿꼿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 분들은 굉장히 복지라면 한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님은 대선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도 내걸으셨고 또 다양한 복지 정책, 복지 공약도 내걸으신 바 있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복지 정책, 복지 공약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 이런 것도 최근에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쪽에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라는 걸 열어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100대 조례, 그러니까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 가운데 100대 좋은 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하고 그것을 또 지방에 순회하면서 널리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많죠. 아까 기초연금 우리 이제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그래도 기초연금은 대체로 공약대로 됐겠거니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원 다 받는 어르신이 40% 조금 넘는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실제로 부양자는 없지만 호적상의 가족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초임금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맞춤형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뭐 경로수당이라든지 또는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뭐 월 한 3만 원, 5만 원 드리는 그런 이제 조례들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수호씨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종합적으로 청년 수당을 비롯해서 또 청년 주거 대책 뭐 이렇게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식의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그런 조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하고 지방 재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그런 식의 조례도 있고 우리 이 성남시 같으면 공공사무조리원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또 청년 배당을 하겠다든지 하는 식의 조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지방 이렇게 정부가 복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고 또 이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했던 것은 그 좋은 조례들을 다른 지방에도 두루 무슨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좋은 조례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우리 당의 공약으로 이렇게 더 이제 성화시켜서 법제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수당, 청년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도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정책에서 법안을 이미 이제 발의를 해두었고요. 우리 이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의 자체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근원적인 일정은 알지 모르지만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도 성남시가 공공사무조리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 소속 지방정부들이 정말 잘합니다. 여기 뭐 두 분 와 계십니다만 원래 지방자치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수령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시행되게끔 도입되게끔 한 것이거든요. 그런 또 노무현 또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분권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방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것은 우리 당의 일종의 DNA 같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국가의 이게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앙 집권화로서는 이제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성장도 불가능하고 발전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더 좋은 삶의 질을 이렇게 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당이 지방정부들과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의 당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정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에 집권 정당이 됐냐? 그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노동당의 일부가 네. 지방 도시를 이렇게 장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 알레그레 같은. 네. 그래서 참여자치제라든지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 가슴에 쏘아닿는 이런 맞춤형의 좋은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방 정부를 저렇게 잘 운영하는 걸 보니까 중앙 정부도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예컨대 염태영 수원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성북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쏟아내는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서울시 것도 아직 안 알려진 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 환자 안심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말하자면 지금 어떤 분이 보통 요새 이제 맞벌이가 많은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하면 그 부부가 부인이나 남편이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가계에 위협이 없는 겁니다. 가계 경영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도 대폭 충원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가계에 위협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게 본래 제가 이제 시장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서울시가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제도다. 지금 전국화 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화재가 나서 그야말로 불타 죽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보조인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부모님들은 평생을 어디 휴가 못 가보거든요. 이분들에게 휴가 보내기 이런 거는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정책은 우리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품격 있고 인도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통합되고 더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본인이 그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그 페르손 총리가 지난번에 서울시청 방문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스웨덴은 이 복지국가로 가는 10개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전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건 전 국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요. 정부가 해야죠. 그런 건 안 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요 작으면서도 시민들의 이 가슴을 정말 적셔주는 이런 정책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토크 콘서트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정말 그런 면이 있다. 혹시 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네. 그렇지 않은데 예. 이분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당선인 신분으로 네. 시도지사들을 접견했어요. 네네. 그때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사 검색해보면요. 대통령이 복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네? 제가 이런 코멘트까지 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좀 다음에 좀 네.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 나고 틈나시는 대로 네. 과거에 야당 때 하셨던 말씀들,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뭐 아주 역사에 남는 국정구역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시 시절에. 네. 또 지난번 그 대선 출마할 때는 정말 보육 완전 국가 책임제 네.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누리 과정 예산,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게 0원. 빵원. 예. 그냥 약간 우회 지원으로 한 3천억 정도 지원하게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나머지 일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하려 그러면 4조 원 가량 빚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청들이 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금년 내내 이 교육 대란으로 나라가 시구를 봅니다. 그 때문에 겪는 우리 아이들, 부모들 고통은 또 오죽합니까? 또 그 교육 대란 줄이려고 지방교육청이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막 거기 쪽으로 돌려버리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또 초, 중, 고등 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네. 다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무상급식 이런 것도 또 안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2조 1천억이 네. 소요됐는데 네. 중앙정부가 5천억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이 1조 6천억을 부담했어요. 지방청 발행해가지고. 그 바람에 지방교육청이 거절하고 있던 많은 교육복지 사업들 다 접고 축소하고 그렇게 됐죠. 참 이게 좀 제 생각의 해법은 네.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재인 대표님 그 해법 말씀하실 때 너무 그게 수줍고 좀 귀엽지 않았어요? 아니 정권교체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약간 그 소년 같은 미소가 얹으셨어요. 정말 진짜 정말 현장에서 복지 잘 어디서 돈을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가지고 꼼꼼하게 잘 하게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역으로 가는지 정말 답답해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성남시에서 오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계속 정부에서 막으니까 그걸 대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나름 무슨 쟁점법안 교환도 해가면서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법을 새벽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재미있는 거는요.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막겠다. 네. 그거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그거 새벽에 통과됐는데 몇 시간 후에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는다. 이거 뭐
뭐 하려고? 이게 뭐 우리가 다른 법안 저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법안을 받아주고 대신에 우리는 이 모자보건법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것인데 네. 그걸 지금 생각나는 거죠 지금. 네, 생각나. 예, 대표님이. 지금 당황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맡겼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반해서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맡겼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도 시행령으로 이상하게 법을 왜곡해버렸고 그전에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보면 이게 법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아무 소용없어요. 네. 시행령으로 마구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3명이 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그 서초동 법원가에는 특히 박원순이 맡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예. 저는 못 들어봤는데. 법의 해석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 또 이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법에 여러 가지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문 대표님 말씀하신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교부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정부가 하는 것들이 이 적절치 않으면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협력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지 말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2011년에 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26조 제1항입니다. 참,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이르면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앞과 너무 많이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시장님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세상에 쟁점 법안 맞바꾸기까지 하면서 정치권이 합의한 법을 네. 딱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맡겠다, 좀 무력화하겠다. 지금은 그 입장 확고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성남에는 나간 산후조리원 있으니 가지 말라요. 이 법이 있어도 자기들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서 온갖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네.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힘쓸 의무가 있다. 이런 헌법 조항도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정부 부처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기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자치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부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에도 협력하고 협의해라.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그렇죠. 근데 조정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벌칙 조항은 없었죠. 근데 이거를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입니다. 국어사전에 다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 행정자치부는 또 법정교부금을 그 액수만큼 복지시책하는 방법 깎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가 총출동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를 막는데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 보건복지부는 전에도 제가 미리 지어드렸는데 복지방해부. 복지방해. 그 다음에 법제처는 법외복처. 자치행정부는 자치후퇴부. 다 이렇게 손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려고. 세무조사권.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잘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면 불편하지 않냐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못하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지금 오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기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국정화,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일어나는 거, 국정화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국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세대에서 일단 폐지했던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국정화를 있었고 지방자치도 폐지해요. 네. 근데 지금은 폐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에서 그 알맹이를 빼버리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한 말 말고 못하게. 네. 독자적으로 선의의 경쟁 자체를 할 수 없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예. 우리하고 이렇게 발상이 전혀 다른 것이, 우리는 어느 지자체가 참 이렇게 먼저 도입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들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렇게 국제화해서 그냥 중국에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못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복지 수준을 하향 평준화 네. 하려고 하는, 잘하는 쪽으로 끌어올려서 상향 평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두 분이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예? 책임이? 아마 예. 공공산후조리원도요. 네. 저는 어디 다른 곳에서 했으면 네. 저 그렇게 반대 안 했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한다고 하니 우리 그 청년수당, 청년배당 부분도 아마 다른 곳에서 했었으면 그렇게 뭐 쟁점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박원순, 이재명 두 분이 한다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안 되니 이제 지방세 교부세법 시행령도 막 바꾸고 지방자치 이 군함 자체를 막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복지 구태저지 우리가 특위를 당내에 두고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농내 의원님 이렇게 공동대표로 인사 말씀하셨죠.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세요. 또 한 분은 김용익 의원님인데 지금 이번 주에 계셔서 오늘 모시지는 못했는데 안 그래서 뭐 토크에 참여를 예. 하셨을 텐데요. 여하튼 지금 예. 그래서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박원순 시장 탄압 저지 특위가 있어요. 당내에. 박원순 시장 저지 특위는 네. 꽤 됐고요. 네. 우리 이재명 시장 특위도 하나. 탄압 저지 특위도 아마 만들어야 돼요. 특위로 만들고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박원순은 저격 특위는 아주 활발한데 아,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슬픈 상황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 해법이 뭘까? 저는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 시장님, 이 시장님 어떠신지 궁금해요. 세 분 모두 변호사시니까. 네. 그래서 뭐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그 전이라도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왜 줄탁동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안에서 새끼도 이렇게 그 벽을 두드려야 되지만 또 밖에서도 이렇게 쪼아줘야 빨리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중앙정부가 쉽게 이 기구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사실 지금 아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듯이 이 사회보장 복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요구, 제가 아까 시대 이념, 시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온 국민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또 의견을 함께 모아가고 뭔가 사회적 논쟁과 토론을 해가는 이런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우리 당에서 주도하셔서 뭐 저는 심지어는 제가 그 제안을 하면서 아니 정부가 주도해도 좋다. 또 국회가 해도 좋다. 국회라는 곳이 결국은 그런 논쟁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정책위원장님도 나오고 계신데 오늘 그 약속은 하시죠. 이 사회복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후퇴에 대해서 한번 전국민적인 대화 기구를 만들어 보시는 거, 저는 이런 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목필 의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변방사또라서요. 변방사또?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어쩌고 해서 제가 당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말 안 하랍니다. 채일수록 더 큰일다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에서 할 일이고, 저는 세상이 좀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정치 권력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문화까지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기초적 초보적 정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짓 해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의 노년 월급을 깎으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기업이 나이 드신 분들 월급 깎았으니까 청년 고용해야지. 원래 고용 계획이 없던 거 고용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이거든요. 노동개혁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야말로 근로조건을 점점 악화시키는, 일자리 점점 줄이는 이런 법 만들면 점점 나빠지죠. 그러면서도 개혁이라고 그러고 선진화라고 그러고 그게 경제에 기여한다고. 사실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밥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쁜 짓을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힘센 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하겠죠. 사실 마지막 강제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권력인데, 이 권력이 정말로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콩심문제 콩나고 나쁜 짓 하면 잘하면 상 주고 일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그러려고 정말 성력을 다하고 있고, 제가 손가락에 진문을 하도록 손가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권력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덧 6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권 교체밖에 길은 없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이제 4년 차로 돌입을 하게 되고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또 계속 진행될 이 복지 축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박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당 차원에서 뭔가 좀 해볼 만한 것들 없을까요? 뭔데지? 뭔데지? 문재인 대표에게 박수 주세요. 네. 지금 감기가 굉장히 심하신데도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박수를 드릴까요?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이 본원적인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가 되어서 헌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죠. 청년수당, 청년배당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다 법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르신들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월 20만 원 기초연금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았다가 도로 빼앗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동시에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서의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만큼 공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연금 줬다가 도로 저기서 가니까 빼앗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 정도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살률이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런 어르신들 문제 전부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저는 복지만 가지고도 힘들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는 재분배거든요.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분배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것을 복지라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못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지요. 그런데 복지만 가지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복지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자체가 더 평등하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평등이 결국은 전부 다 고용 불평등, 임금 불평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비정규직 격차 이거 해소하고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그 불평등한 격차 해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도 못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거듭되는 이 소비 부진, 내수 부진, 그로 인한 경기 후퇴, 그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 오로지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제 수출해도 옛날처럼 고용이 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 경제의 그 한계가 결국은 우리 가계의 소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세대가 나서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 좀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이 젊은 세대들의 노력을 어르신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완전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그 다음에 남북 평화의 위기, 이거 말씀하시면서 정말 당신이 평생 걸쳐서 이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들 뭔가 행동하라. 가장 쉽게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댓글 우리 온라인 입당 이제 2분 3분이면 되니까요. 참여해서 당 이거 확 바꿔버리고 정치도 확 바꾸고 우리 당의 정책도 확 바꾸고 그렇게 그 힘으로 내년 총선 꼭 이겨내겠습니다. 네. 정말 결국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 사실 어제 또 대표님 깨하고 저희가 그 80분간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 거의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원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2분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대학생 정도원 씨 나와 계신가요? 네, 맨 앞자리에 계시는데요. 예, 제가 대신 읽을게요. 네, 되겠죠? 예. 두 시장님은 이번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두 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대표님 방금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르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뭐 사실 어르신 정책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지지 세력으로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야말로 절망의 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절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울시의 이 청년 보장 정책, 요거는 사실 유럽이 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참고했고, 그래서 그거 유심히 보시면 그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그 임금 피크제가 뭐 청년의 일자리를 엄청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막상 저희들이 서울시에 17개 투자 출연기관 다 모아서 해보니까 한 80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안 하면 불리가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했지만 저희들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우선 채용 이런 걸로 해서 약 9,800개,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이렇게 지난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기 계신 분들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 반대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알바 댓글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시장님, 알바들 댓글은 삭제하고 차단하라니까요. 그거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압도해버리면 되잖아요. 많이 가득이세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는 어려움이 아마 상대적으로 각 기성세대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미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성세대들도 이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절망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 절망을 하지 않게 되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우리를 기억하고 최악의 경우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라고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욕하고 지옥불 반도라고 원망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 기성세대의 책임이거든요. 청년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부모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의지하고 있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노동이나 조건이나 수입이나 자산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24세가 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겠다. 지역 경제로 활성화할 겸 그걸로 뭐 알바도 대체하고 책도 좀 사보고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금액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청년 예산이 뭐 2조 1천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이 기업의 고용 보조금 형태로 다 주어지거든요. 그건 청년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거죠. 싸게 젊은이들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다 잘라오고요. 이거는 사실 대책이 아닌 거죠. 그 중에 정말로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 준다면 실제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성장,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검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정부가 또 죽으라고 막으니까 누가 죽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청년 그 정책들이 청년들만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게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떤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인 거죠. 청년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 삼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 저출산, 세계 최고의 또 저출산 국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몇 년 더 지나면요, 대한민국 총인구가 됩니다. 나라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지금 고령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참 늘어나는데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지금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 시키면 이제는 그 뒤는 취업해서 우리를 부양해 주겠거니 하고 믿었던 부모들이, 은퇴했던 부모들이 할 수 없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통계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들여다보면 20대, 30대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50, 60 세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으면 은퇴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팔고도 묻히고 취업 연설에 나선 겁니다. 좋은 일자리입니까? 전부 시간제, 비정규직 그런 흔들리는 일자리에 그나마 그래도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왜 청년만 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청년들 살리는 일에 물론 청년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되지만 어르신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이제 중심에 우리 이제 야당이 있고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40분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예정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도 꼭 인사 말씀은 끝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질문이 더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향후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1분씩만 드릴게요. 죄송해요.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네요.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런 복지 방해가 사실은 도를 넘고 있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소위 삼권 분립.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헌정질서를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책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또 국민의 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며칠 전에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 재판도 해놨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생각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소수고요. 다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거기에 피해를 입고 또 그걸 바꿈으로써 혜택을 볼 사람들은 힘은 없지만 다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대표님 무슨 그 플랫폼도 만드신다는데 제가 또 놀 장소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열심히 거기에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지방 정부든
또 기초 지자체 등 간에 우리가 누가 왜 그런 말 했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성공하는 정책들을 자꾸 쌓아가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 보는 경험들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옛날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내건 구호가 이런 겁니다.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 또 이런 것들을 많이까지 해도 이게 잘 또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용기를 잃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계셔서 박수를 막 쳐주시니까 제가 힘이 엄청 났거든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참여민주주의가 저는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여하십시다. 문재인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라인 입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온라인 당원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목금토 나흘간 5만 9천 명이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이 5만 9천 명이 얼마나 굉장한 숫자인가면요. 우리 당 전체 거리 당원 수가 지금 26만 명쯤 되거든요. 5분의 1, 우리 당 전체 당원의 5분의 1이 지금 요 3일, 4일 사이에 새로 참여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많이 흔들고 있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이거 야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들을 잘 모으고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좀 더 큽니다. 한 10만 명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 정당에 필요한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만들어서 이달 말 정도부터는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직장인들도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그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활용할 수 있죠. 당장 이번 총선의 정책 공약들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요. 또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이제 개파 패권적으로 되고 무슨 당대표의 자의가 되고 이런 식의 의심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의 투명한 그리고 널리 의견을 모아서 좋은 비례대표를 이렇게 또 우리가 선발하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저희 욕심은 좀 더 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 당원에 너무 이렇게 참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이거 하면은 정당 고유 아닙니다. 그 공무원은 그 정당 가입 거주랑 처벌받게 돼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마음은 아시죠? 한번 들어가 주시면 보면 그 교수님들은 하실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각자 그 정치적 식견이 있는데 또 정당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국회 안에서 논의해서 정당법도 개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자들도 정당 가입 못하거든요.
아니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교로 네 공정한 보도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예. 여하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오전 10시고 많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다 바닥까지 앉아주셔서 저는 흡사 오늘의 이 모습이 시문 선생의 상록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의 착각입니까? 네. 어찌 보면 이 연단에 계신 세 분의 정치인의 어깨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을지도 많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세 분께서 앞서서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들, 경제 정책들, 또 정치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